예,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465페이지의 문제를 같이 풀어드릴게요. 지금 연습장에다 같이 해보세요.
자,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쪽을 보시는데 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감가상각이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는 자산 취득을 이날 했으니까 전혀 고민이 안 됐어요. 1월 1일 날 기초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정확히 1년 되는 시점에 결산일이 도래하니까 이렇게 그때 한 번씩 감가상각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근데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당연히 자산 취득은 기중해야겠죠. 기초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중에 취득을 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기중에 취득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자산의 감가상각을 그 자산 취득한 지 1년 되는 날 그 1주년을 기념해서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에요. 2주년 될 때 감가상각하고 3주년 될 때 감가상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언제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결산일 날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결산일 날 그 회계년도에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것만큼 그 회계년도에 감가상각 해줘야 돼요. 9개월치, 아니 8개월치, 8개월치 감가상각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개월 쓴 다음에 8개월 더 쓰면 또 감가상각하고 4개월 쓰고 또 8개월 더 쓰면 또 감가상각하고 나머지 4개월은 요때 가서 감가상각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3년짜리지만 감가상각을 몇 년 동안 하게 돼요? 4년 동안 하게 되죠. 4년 동안.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정액법을 해보면 정액법이라는 게 처음에 180의 3분의 1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게 1번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요 1번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 동그라미 1번. 요때까지 4월 말까지 그때까지 비용화 시킬 게 60이죠. 근데 몇 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8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월할 상각이에요. 월할 상각. 그래서 꼭 이해하시고 8개월 동안 수익 창출에 기여했으니까 이것만 비용 처리하는 거에 동의하시죠? 2002년에 180의 n분의 1, 이게 1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번이 몇 개월치 남았어요? 4개월치 남았죠, 이게. 180의 n분의 1이 2번이에요. 요 2번. 요 2번이 몇 개월치? 8개월치가 걸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n분의 1 했을 때도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똑같이 나와요. 같아요, 이게. 왜 정액법은 같으냐? 얘는 월할 상각을 계속 해봐야 1번과 2번과 3번이 어때요? 같거든요, 이게 다, 세 개가. 같은 걸 쪼개봐야 1년치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한 회계년도와 마지막 회계년도에만 월할 상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합계 금액은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는 그냥 n분의 1 하시면 돼요. 정액법. 쉽죠, 이거?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연수합계법. 중요한데, 얘는 잘 보면은 2001년에 180의 6분의 3.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1번이죠? 1번이 몇 개월치? 8개월치 걸려요, 처음에. 요게 몇 번이에요? 여기 1번이죠? 4개월치. 요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게? 8개월치. 여기 몇 번이에요? 2번. 여기 몇 번이에요? 3번. 여기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 반드시. 얘는 왜 반드시 매번 월할 상각을 이렇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이래서 그래요. 얘는 요 세 가지 금액이, 얘 세 가지 금액이 어때요? 세 가지 금액이? 다르죠, 이렇게. 얘는 첫 번째는 6분의 뭐지?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쪼개서 상각을 해야지만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할 수 있겠죠, 저렇게? 또 넘어가고. 이제 제일 연습 많이 하세요. 이중체감법 있죠, 이중체감법. 별로 안 좋은 건데, 이론적으로. 정률법하고 똑같은 거고요, 방법은. 북밸류에 곱한다는 걸 꼭 알아요, 북밸류. 북밸류의 비율 곱해서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1번이에요. 근데 1번이 몇 개월치만? 8개월치만 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게 잡히면 다음 연도 초에 북밸류가 이렇게 돼요. 이 북밸류라는 거 아시겠어요? 요 금액을 뺀 거죠, 이렇게, 요 금액을.
그럼 기초금액이고 기초금액에 요것을 곱하면 이게 1년치죠. 그럼 얘는 이게 1년치가 그냥 나와요. 이렇게. 여기다 굳이 월할 상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밑에 것처럼. 밑에 것처럼 하는 건 200에 0.6 이게 1번이에요. 1번에 몇 개월치만 했어요. 8개월치만 했으니까 4개월치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의할 건데 200에 이렇게 뺄 때요. 여기 1334죠. 요게 아니에요. 요걸 뺐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곱했다는 얘기는 2번이란 얘기죠, 이게. 여러분, 요 앞에서 계산한 거 있죠, 이거? 이건 동그라미 2번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동그라미 2번이지. 동그라미 2번이 이렇게 계산이 되면 얘가 몇 개월치 걸려요? 8개월치 걸리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논리가 연수학계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도 계산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서 더해보시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얘랑 똑같아요. 나중에 혹시 차이 나는 걸 발견해도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중요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북밸류로 그냥 곱하시면 훨씬 간편해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비교할 줄 아시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에 것처럼. 그 다음에 이쪽 거 보세요. 생산량 비례. 얘 주의할 게 뭐밖에 없냐면은 첫 해년도만 주의하면 되는데 첫 해년도에 180에 이렇게 하는 건 알아요. 그럼 이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할 거는 얘를 곱할 거냐 말 거냐예요. 얘를 곱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핵심인데 얘는 이제까지 곱했어요 안 곱했어? 다. 이제까지 얘. 다 곱했죠 이제까지. 얘만 곱하면 틀려요. 비례법만. 비례법은 곱하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왜 얘는 곱하지 않아야 되냐면은 이제까지 했던 거는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1년치였죠. 1년치. 1년치니까 8개월치로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얘는 이 금액 자체가 몇 개월치? 8개월치예요. 요 6만 단위의 생산량 자체가 몇 개월 동안에 생산한 거예요. 8개월 동안 생산한 거기 때문에 8개월치인데 또 쪼개면 안 되죠. 당연히. 요거만 주의하세요. 요거만. 그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잘하시고 다음 페이지 466페이지에 감가상각과 회계변경이라는 거 나오는데 16장 한 다음에 한다고 적어놓으세요. 그냥 16장 이후에 한다고만 해서 467페이지 하단에 가로 3번에 운유 중인 유형자산 회계 처리는 밑줄만 쳐요. 맨 밑에 467페이지 맨 밑에 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거기 밑줄 치세요. 운유 중인 유형자산은 그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도 원래대로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과 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가액을 투자자산 대체하고 감액 손실을 매 회계연도에 검토해야 된다. 거기까지 밑줄을 쳐놓으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잠깐 안 쓰고 그냥 뒀어요. 운유 중인데 놀고 있다는 얘기는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놀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연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은 계속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은 영업활동에 쓰인 게 아니니까 영업의 비용 쪽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두 번째 건 뭐냐면은 이 자산을 잠깐 중단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더 이상 유형자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팔아버릴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더 이상 수익 창출에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감가상각하지 마라. 그때 장부가액을 대체해놓고 투자자산으로 감액 손실 여부만 검토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회사를 보시면 건설회사들은 건설할 때 뭐가 있어요? 건설용 장비 있죠? 건설용 장비라는 게 건설할 때 써야 되는데 무슨 자산이에요? 건설용 장비? 유형 자산이겠죠? 건물 지을 때 쓰이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공사에 쓰이다가 잠깐 중단하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다시 쓸 거죠? 그렇다면 그 위에 거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거에. 그런데 어떤 회사가, 건설회사가 해외에서 건설 공사를 해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건설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끝났어요. 근데 그 현지에 건설용 장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할 때는 유형자산 맞는데 철수해야 되는데 그 건설용 장비를 갖고 오려니까 깝깝하잖아요. 그게 거기 외국에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팔아버려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팔아버려요.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분할 줄 알면 되고, 가로 4번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때 할게요. 이거 끝난 다음에, 16장 끝난 다음에. 469페이지 5절을 보기 전에 앞으로 가서 감가상각을 마무리 지을게요. 어디냐면은 458페이지. (458페이지로) 가셔서 이자법이라고 있는 거 보세요. 얘는 아까 시험에 뭐가 잘 나온다 그랬죠? 얘는 특징만 잘 나오니까 그 특징을 기억하시는데, 이자법. 일단 기억하실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자법을 공부하시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복리상각법이라는 표현이 이자법과 같은 방법이라는, 같은 말이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이자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연금법과 상각기금법,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도. 연금법 먼저 할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넘기시면 461페이지 맨 밑에 평가라는 게 있고요. 맨 밑에 줄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다는 장점, 거기다 표시하세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투자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다는 장점,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62페이지 쭉 내려가면 가로 5번에 종합상각법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그러나 이 방법은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 후기록할수 체증한다는 거, 동그라미 2번. 체증한다는 거, 그거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체증한다는 거. 계산이 복잡한 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제 해보면 아는데, 얘는 감가상각비가 체증한다는 건 처음에 더 감가상각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많이 해요. 나중에 많이 하니까 얘는 뭐랑 거꾸로 해요? 가속상각법이라고 아까 배웠던 거 있죠? 그거랑 거꾸로 해요.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이. 연금법부터 할 거니까요. 앞으로 가셔서 459페이지에 연금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읽어보세요. 지금. 사례를 같이 할 거니까 읽어보시면서 그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자, 이 사례도 보고 계시죠, 지금? 자, 그 사례 보니까 내용연수 몇 년짜리예요? 내용연수 5년짜리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 취득원가 100만 원이고요. 잔존가액 나와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감가상각 대상금액 915 765. 뭔지 아시죠? 915 765인데 결국 915 765란 금액이 뭐냐면 이 자산 5년 동안 사용하면서 뭐 할 금액이에요? 감가상각할 총 금액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감가상각 하든지 이 금액이 5년 동안 감가상각 된다는 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자법도요. 이 금액이 돼요. 5년 동안. 이걸 쪼개자는 거예요. 결국. 쪼개는 건데 어떻게 쪼개는지 한번 보세요. 얘는 가정을 이렇게 연금법이라는 걸 읽어봤으면 얘는 이래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요 유형자산을 지금 기계장치를 100만원 주고 샀죠, 현금. 얘는 요 100만원을 지금 투자했다고 봐요. 이 연금법이라는 게. 용 100만원을 투자했다. 100만원 투자한 것이 거기 몇 프로 수익률이라고 돼 있어요? 10%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가정을. 이 기계장치를 100만원 주고 산 거는 1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건데, 이 기계장치를 10%의 수익을 얻으려면 매년 얼마의 현금 유입이 있어야 될 거냐? 매년 얼마의 현금 유입.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현금이 요만큼 들어오겠죠? 이게 잔존가액이니까. 그럼 이 잔존가액까지 고려해서 X라는 금액이 결국 100만 원이 될 때 뭐냐면 현재 가치 했을 때, 요것들을 현재 가치 했을 때 요 10%로 현재 가치 했을 때 그게 100만 원이 되는 X를 찾으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그 X들을 미래 기간에 받으면 100만 원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현재 가치 많이 배웠으니까 잘 보세요. 우리 요 금액 찾을 건데 지금 X라는 금액이 이렇게 더해요. 요거까지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죠, 이게? 요 X라는 현금 흐름 다 더하면 얼마 나올 텐데, 이거 현재 가치 10%로 할 때 X 찾으면 얼마 나오냐면요, 거기 25만 원 나와요. 다 25만 원인데, 25만 원 5번 더하니까 125만 원이죠. 125만 원에 이것까지 더하면 되죠. 전체 다 더한 금액보다 현재 가치인 100만 원이 어때요? 작죠, 당연히.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요 100만 원보다 요 미래 현금 흐름 현재 가치 하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아진 현재 가치와 요 미래 현금 흐름의 차이는 뭡니까? 이자죠, 이자. 결국 요거의 현재 가치와 이거의 차이는 이자인데 그 이자를 빼고 나면 요 100만 원하고 뭐가 남냐면 84,235가 남는데, 그럼 결국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을 뭐로 볼 수 있냐면 감가상각해야 될 총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를 어떻게 쪼개놓을 거냐, 이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459페이지 보시면 그런 가정에 따라서 25만 원의 금액을 찾았어요. 일단 X라는 금액을. 그러면 맨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를 좀 보세요. 그 표를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처음에 2001년도에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25만 원이다 그랬는데, 이 25만 원만큼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으로 봐요, 얘가.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으로 보니까 그 옆에 얘가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투자한 거니까 1년 동안 여기에 뭐가 붙겠어요?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다가 10% 곱한 거죠? 근데 얼마가 돼, 여기? 10만 원이 돼서 이자 수익이 10만 원 잡히면 이만큼 비용 잡고 10만 원 이익 잡으니까 순수하게 비용 잡히는 금액은 15만 원이죠. 그게 감가상각이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X 금액 중에서 이자를 뺀 거예요. 이 X의 금액에서 이자 뺀 거죠. 그게 15만 원. 그거만큼 감가상각을 했다고 보면요, 이 장부가액이 줄겠죠, 이렇게. 얼마로? 85만 원으로. 그렇게 준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또 25만 원을 감가상각하는데 이자 붙는 건 85만 원의 10%다. 그래서 그거 빼니까 얼마 되냐면 16만 5천 원 되고 그거만큼 감가상각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계속 가니까 그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의 합계금액, 다음 페이지. 합계금액이 결국 얼마가 돼요, 맨 끝에. 915, 765.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할 총금액이죠, 그게. 확인되셨어요?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어디 있거냐면, 세 번째 칸, C. C라는 칸에 맨 끝에 보시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 915, 765잖아요, 거기. 확인하셨죠? 그럼 결국 915, 765라는 금액을 감가상각하는데 들어가는 금액들이 매년 어때요? 매년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자, 이 회계 처리 보세요. 자, 이 회계 처리를 매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2011년 말에 책에 보세요. 책에 돼 있는데 460페이지. 어떻게 하냐면 얘가 감가상각을 해야 될 금액을 25만 원으로 보고 이자 수익으로 잡히는 금액이 얼마죠, 여기? 10만 원. 이렇게 봤어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잡히는 게 얼마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잡히는 건 1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책에.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분개를 해드린 건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분개 안 해요. 어떻게 분개하냐면 이게 지금 기계장치 산 거지 투자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안 잡아요, 실무적으로. 이걸 안 잡으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면 되겠어요? 15만 원으로 바뀌면 돼요. 이게 실무적인 회계처리예요. 그럼 그 밑에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책에 있는 2002년 거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자 수익 안 잡으니까 여기가 얼마 잡히면 돼요? 16만 5천 원 잡히고 16만 5천 원. 이게 실무적인 회계처리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자법의 가정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니까 매년 감가상각비 되는 금액이 어때요? 보니까 매년 커지고 있죠, 이렇게. 이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산하라고 잘 안 내요. 현재 가치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잘 안 내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얘가 매년 증가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밑에 상각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가정만 달라요. 얘는 투자해서 얼마씩을 회수해야 될 거냐 이런 가정이었는데 상각기금법은 가정이 다른 게 이렇게 달라요. 걔는 기계장치를 100만 원짜리 사서 몇 년 동안 사용할 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사용할 건데 5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기계장치는 이제 더 이상 못 쓰잖아요. 더 이상 못 쓰면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기계장치를 구입해야 되죠. 근데 다시 구입하려면 기계장치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얼마가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계장치를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5년 뒤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기려면 그러면 매년 얼마씩을 적립해야지만 5년 후에 100만 원이 될까? 요거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가정으로 이걸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상각기금법인데 그러니까 상각기금법은요. 무슨 가치가 나오겠어요? 미래 가치가 나와요. 미래 가치. 방금 전에 연금법은 현재 가치였는데 이 상각기금법은 미래 가치가 돼요. 미래 가치. 미래로 이게 되고 금리는 몇 프로로? 10%로 똑같이. 그래서 이거 미래 가치 했을 때 요 금액이 되는 X를 찾으니까 X가 얼마 나오냐면요. 거기 15만 원이 나와요. 이건 그냥 뭐 찾으시면 돼 나중에. 그럼 15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매년 얼마씩을 적립하자? 15만 원 적립하자. 15만 원. 근데 이걸 적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붙겠어요? 이자가 붙겠죠. 그럼 2001년도엔 이자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없지요. 적립한 게 없으니까. 2002년부터 이자가 붙겠죠. 여기에. 그 표 보세요. 표. 461페이지 그 표 보니까 매년 적립하는 금액은 얼마? 15만 원씩이고 이자가 첫 해는 없고요. 감가상각비 그대로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C칸에 있는 감가상각 잡는 금액이 합계 금액은 얼마죠? 맨 밑에 915,765가 되고 매년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자, 그 밑에 분계를 보세요. 분계 보시면 기금을 적립하는 분계가 있고 감가상각하는 분계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기금 적립하는 분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계가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분계는 두 번째 것만 해요. 두 번째 것만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상각기금을 이게 그 감가상각 기금을 적립한다는 거는 그냥 가정에서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실제 15만 원씩 적립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적립하다는 가정하에서 금액만 찾은 거고 거기 분계를 해드린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고 실제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이자법 역시 5년 동안 뭘 감가상각하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데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쪼개는 가정 자체를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종합상각법은요. 혼자 보시면 돼요. 나중에. 혼자 보시고 469페이지 제5절 하겠습니다. 처분과 감액. 여러분 연습자랑 같이 하세요. 쉬우니까. 맨 밑에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형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거죠. 처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처분하는 게 목적이란 무슨 자산이냐면 재고자산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팔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보유하다 보면은 처분할 일이 생길 순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학원도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어느 순간 팔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계장치 파는 게 나와요. 470페이지. 분개만 한번 해볼게요. 같이. 2000X 1년 초에 200만 원짜리를 구입했어요. 현금. 그럼 이날 분개 한번 해보실래요? 2000X 1년 말의 분개. 책이 없으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정액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기 얼마예요? 60만 원. 자,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 문제 핵심은 2000X 2년 7월 1일 날 팔았대요. 이날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거기 보니까 얼마에 팔았다고 돼 있는데 100만 원에 팔았대요. 현금. 그럼 여기까지 되고 일단 그럼 팔았으면 뭐가 없어져야 되죠? 팔았을 때 기계장치 얼마 없어져야 돼요? 200. 얘가 없어지면 따라다니는 게 뭐죠? 얘가 없어지면 따라다니는 거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 문제 핵심은 여기 얼마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이고 여기 얼마 들어가느냐는 요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을 해줄 거냐가 핵심이에요. 분명히 전년도 기말에 감가상각 한 다음에 몇 개월 더 썼냐면은 6개월 더 사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6개월 동안에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대응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우리가 취득했을 때도 월할 생각했듯이 처분할 때도 처분 시점까지 월할 생각하는 게 타당해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얼마 들어가요? 90만 원. 이걸 알고 그럼 처분 시점의 기계장치의 북밸류는 처분 시점의 기계장치의 북밸류는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 110만 원인데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싸게 팔았죠. 싸게 팔아서 뭐가 돼요? 처분, 차손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비자발적 처분이라는 게 있어서 471페이지 예제 10번 나오는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그냥 2003 10월 초에 그 망조라는 회사에 망조가 들어서 불이 났는데 2001년 초에 600에 샀죠. 600의 취득원가 10년 동안 단종가액 없으면 매년 말 얼마씩 감가상각이겠습니까? 60만 원씩 했겠죠. 근데 언제 불이 났냐면 10월 초에 불났어요. 그러면 불나기 전까지 몇 개월 더 썼죠? 불나기 전까지 몇 개월? 9개월 더 썼잖아요. 그럼 9개월 동안의 감가상각을 더했죠, 거기.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되는 거냐면 불날 때까지 45만 원 말고 몇 번 했죠? 2년 했으니까 120만 원 했잖아요. 더하니까 얼마? 165만 원. 불났을 때 뭐가 없어져요? 건물 없어지고 감가상각 누계액 같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불났을 때 건물의 장부금액은? 불났을 때 건물의 장부금액은 435만 원이겠죠. 얘가 만약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회사. 그러면 뭐예요? 차변에 재해손실이죠. 다 재해손실. 재해손실 되는 건데 다행히도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보험에서 줄 때까지. 얼마 줬냐면 밑에 보니까 480 줬어요. 현금 들어오니까 좋은데 없어지는 장부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랬을 때 생기는 게 보험 차익이고 만약에 덜 받았다면 435만 원대 보험금 덜 받을 수 있잖아요. 덜 받았다면 뭐가 생겨야 돼? 차변에 재해 손실 생겨야 돼요.
그런 개념이니까 알고 넘어갈게요. 감액 손실을 하는데 이 감액 손실이라는 게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최근에 개정되면서 특징이 뭐냐면 모든 자산의 감액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액 손실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기준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뭐를 못 봐주겠다는 거냐면 자산이 과대평가되는 꼴을 못 보겠대요. 기업들이 자산을 과대평가한 거는 못 봐주겠다. 왜냐면은요, 이 격리하는 사람들, 우리 회계사들, 그 다음에 기업의 격리 담당자들, 이 회계사들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냐면 위험이 회사가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게 우리의 리스크예요. 회사가 자산을 과소 계상하는 거는 회계사가 별로 리스크가 아니에요. 회사가 자산을 일반적으로 과대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좋아 보이잖아요, 회사가. 자산을 과대하게 만들면 그걸 투자자들이 보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이 자산 많네, 이 회사.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좋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자산은 미래 효익이니까.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돼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가 그걸 믿고 투자했어요. 자산이 이만큼인 줄 알고. 나중에 뚜껑 열어봤더니 자산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자산이. 그러면 누가 흥분하냐? 투자자 흥분하는 거죠, 그게.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계사들은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자산이 과대평가되는 일은 없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자산이든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그 자산의 하락분만큼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자산에서. 그게 감액이에요, 감액. 그래서 그게 어디든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대부분 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정리하면 앞에서 재고자산 배웠을 때 나왔었죠. 재고자산이 뭐가 감액이에요? 평가 손실 잡잖아요. 평가 그거 배웠죠? 저가법 하는 거 그거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투자자산에서 투자 주식도 감액하는 게 있었죠. 투자 채권도 감액하는 게 있었죠. 지금 배우는 유형자산도 감액하는 게 있고 오늘 조금 있다가 무형자산 하게 되면 무형자산도 감액이 있어요. 그래서 감액이란 게 다 있구나. 이런 걸 좀 잘 느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7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만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위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 감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유형자산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수가능가액이란 용어를 좀 잘 기억하세요. 그 회수가능가액이란 용어 처음 나온 거 아니죠? 그 회수가능가액이란 용어 언제 나와요, 그거? 회수가능가액. 그게 감액이 있을 때마다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보시면 감액이 있을 때마다 회수가능가액이라는 게 표현이 되는데 그 회수가능가액의 의미는 그 자산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얼마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얘기죠. 결국 내 손에. 근데 유형자산은 그 회수가능가액을 가로 안에 있는 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실현 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금액으로 되어 있죠. 큰 금액. 그 큰 금액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금액 아니에요. 둘 중에 큰 금액. 얘 왜 둘 중에 큰 금액이라고 했죠? 이거 설명했었는데 앞에서. 얘 왜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이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회사가 계속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처분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확 떨어지죠, 가격이. 처분가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처분 가치로 평가하면 자산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해버리면 자산이 과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평가해줘요. 이게 어차피 계속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높다면 그걸로 평가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문 제작한 기계장치. 주문 제작해서 만든 기계장치가 10억 주고 주문 제작했는데 이게 10억 주고 주문 제작했다면은 사용가치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갑자기 처분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얘가 주문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이 처분 가치는 확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자산의 가치를 처분 가치로 평가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가치로 평가해 주려면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밑으로 가서 거기 분계는 나중에 보시고 그 분계 밑에 두 번째 문단 그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리고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이 되면 가로 안에 있는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 잡는다 그랬는데 자, 물어볼게요. 이게 주식이랑 같은 겁니까? 채권이랑 같은 겁니까? 채권이랑 같죠. 주식은 뭐라고 돼 있죠? 주식은 감액 전장부 금액을 한도로 하라고 돼. 감액 전장부 금액. 그래서 달라요. 왜 다른지는 예제 푼 다음에 얘기하죠. 예제 11번을 같이 하세요. 예제 11번 지금 하세요. 2001년 초에 2001년 초에 내용료수 10년 잔존가액 없는 기계단체를 1,000만 원에 구입했다. 현금. 용어 좀 정리할게요. 1,000만 원을 뭐라고 불러요? 취득원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분계 하시냐면 2000X 1년 말과 2000X 2년 말 거 해보세요. 분계를. 2000X 1년 말과 2000X 2년 말의 회계 처리. 얼마씩 하면 돼요? 같이 이렇게 하시고 다 하셨으면 하나 물어볼게요. 2002년 말 시점에 요 기계장치의 북밸류는 얼마냐? 북밸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입니까? 북밸류 얼마? 얼마요? $800만 원이죠? 맞아요? 북밸류 알겠죠? 지금 뭔지. 그런데 2002년 말에 자료 보세요. 자료 보니까 자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수가능가액이 얼마로 떨어졌다? 200으로 떨어졌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512페이지 잠깐 보세요. 512페이지. 512페이지 잠깐. 51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보시면 감액의 문제가 나오는데 두 번째 줄 끝에 2002년 말 순실현 가능가치가 이거 사용가치가 이거로 하락했을 때 감액해봐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럼 물어볼게요. 회수가능가액이 얼마예요? 75만 원, 80만 원. 80이라는 걸 알아요. 80. 둘 중에 큰 금액. 앞으로 다시 가셔서 그런데 472페이지 예제 11번은 아예 그냥 뭘 줬어요. 그냥 회수가능가액을 줬죠. 그냥. 그게 쉽죠요. 더. 실제 시험은 둘 다 주고 선택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회수가능가액 200이거든요. 그럼 200이니까 얼마로 감액해야 돼요? 200으로 감액해야죠. 분계해 보세요. 감액하는 회계 처리. 얼마 감액하면 돼요? 600만 원 감액하면 되죠. 됐나요?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럼 감액한 다음에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감액한 다음에 요 기계전체 장부가액은? 요 감액손실 누계액이라고 써요, 우리. 감액손실 누계액은 뭐의 차감적 평가계정? 요 기계장치의 차감적 평가계정이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러면 장부가액 얼마예요? 200이죠. 감액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걸 해보세요. 2003년 말 회계처리와 2004년 말 회계처리 한번 해보세요. 뭐 해야 되나?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이거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감액은 했지만 이 자산의 내용 연수가 몇 년 남았어요. 10년짜리였잖아요. 몇 년 남았어요? 8년 남았죠. 이 감액했다고 해서 거의 내용 연수 바뀌었다는 얘기 없죠. 내용 연수 바뀌었다는 얘기 없으면 그대로 몇 년 남았어요? 8년 남았어요. 8년 남았는데 장부가액은 200이 남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200 가지고 몇 년 동안? 8년 동안 감가상각 해줘야 돼요. 정액법으로. 그래서 얼마 감가상각 해야 되냐면은 얼마? 25만 원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2004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또 얼마예요? 2004년 말 현재 장부가액은 150이 되는 거죠. 150. 감가상각 두 번 더 했잖아요. 150 되죠. 150. 150이 된 상태에서 요구사항 2번 보시면 요구사항 2번 보니까 요때 회수가능가액이 얼마로 올랐대요. 400과 800 두 가지 케이스. 그 두 가지로 올랐대요. 그럼 뭐 하라는 문제예요, 그게? 환입하라는 거죠. 회복됐으면 환입. 환입인데 환입은 중요한 게 뭘 한도로 해야 돼요. 감액 전장부 금액이 한도입니까? 감액 되지 않았을 경우입니까? 감액 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감액 전장부 금액은 얼마냐면 얼마일까요? 감액 전장부 금액? 감액시키기 전장부 금액이에요. 감액시키기 전장부 금액 얼마예요? 800이에요. 800.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 금액은 이때 감액을 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얼마일 거냐 이거예요. 이때 감액을 시키지 않았으면 매년 얼마씩 감가상각이겠어요? 100만 원씩 감가상각이겠죠. 그럼 지금 얼마겠어요? 600이에요. 달라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로 보는 건 이걸 한도로 보는 거야 이거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감액되지 않았으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그 자산이 상각되는 것들이에요. 장부가액들이 변하는 거 이거. 채권이나 지금 배운 유형자산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식은 상각이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감액 전이라고 하면 돼요. 주식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얼마가 한도예요? 600이 한도인데 거기 보세요. 400은 어때? 400은. 한도 안 넘으니까 다 환입하면 되죠. 800은 600이 한도니까 얼마까지? 600까지만 환입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꼭.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금융비용 자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시작하면 꽤 주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일찍 쉬었다가 요 금융비용 자본화를 잠깐 쉬었다가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